대기가 되게 옅어요. 모래폭풍 같은 것들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정착존을 만들기 시작하고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인류는 왜 화성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과연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성으로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화성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화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화성이 현재 제2의 지구 이렇게 불릴 만큼 지구와 좀 닮은 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어떤 행성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은 물리적인 것을 보면요, 크기가 지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드러난 자연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지구와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성은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랑 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 기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도 있습니다.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데요. 물론 지구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옅어요. 옅지만 그 속에는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모래폭풍 같은 것들, 메마른 먼지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폭풍처럼 먼지가 날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공기가 존재하니까 공기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도 내립니다. 진눈깨비 눈 같은 것도 내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꽤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땅을 파면 얼음 같은 게 나옵니다.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극관이라 그래서 빙하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가서 화성에서 지진 같은 것처럼 땅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자연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들을 보면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기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감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하나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요. 화성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흙에다가 그냥 감자를 심는다고 해서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감자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성에는 아직까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없어요. 지금 화성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성의 흙과 거의 유사한 흙이 있는 지점에다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감자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이 잘 맞는 미생물들을 가져가서 언젠가 사람이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 표면에 있는 토양에다가 그 미생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어서 길러 보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구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엔 비슷한 점이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 때문에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영화나 과학소설의 주된 소재가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지구와 화성 두 행성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되게 옅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그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화성이 극한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왜 화성 탐사와 생명체 존재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화성의 표면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구불구불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화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자국이 있어요. 그걸 메리너 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 메리너라고 하는 탐사선이 화성 근처를 가서 찍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흔적이 어떤 다른 원시 행성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과서적인 정설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화성 전체 규모의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화성의 표면 아래에 있던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성의 남극 지하에 8km 정도로 추정되는 액체 상태의 물에 호수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의 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생명체가 지금도 살고 있거나 또는 한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천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화성의 미생물이나 또는 과거에 이제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 이외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가스의 존재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들의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다음에 그 메탄가스를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껴서 내뿜는데 결과물로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유성이 떨어질 때 생긴다든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생명체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유성 같은 게 떨어질 때 또 화산 활동인데, 화성에서의 화산 활동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땅을 파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탐사선들의 목표가 땅을 파서 그 속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이주하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화성에 대기와 물을 조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도시를 건설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전 화성적인 테라포밍은 기각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일부 지역에 기지를 짓고 그 기지 속에 들어가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정착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정도도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선이 간 곳이 달이 아니라 오히려 화성입니다. 그만큼 화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무인 탐사선들이 가서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고 간 탐사선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나사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말 2040년쯤에 화성에 탐사대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96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죠. 그 이유는 생명 유지 때문입니다. 달까지 아폴로 로켓이 가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화성까지 가는 데는 6, 7개월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거의 500일이 넘는 시간이 투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우주선 속에서, 고립된 기지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또 식량 문제도 있겠죠. 산소 호흡하는 문제도 있겠죠. 연료 문제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생명을 유지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져야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계획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희망적이라고 하나 할까요? 좀 도발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나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민간 기업들이 이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화성 이주 계획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3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원톱 체제로 치고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마네킹을 태워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으로 자동차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화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2025년, 6년 무렵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일단 궤도 체크 같은 걸 하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사람을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다 정착존을 만들기 시작하고 2050년대가 되면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스타쉽이라고 하는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간 기업에서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민간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는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의 유지가 99.9999% 담보되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진취적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태워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몇십 년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무렵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과 미국 나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항상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탐사들은 지연이 되어 왔던 것들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2050년대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그런 유인 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보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구 이외에 발을 디딜 곳은 아직까지는 달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여행은 물론 화성으로의 이주까지 상상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SF 소설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태양계 시대의 서막을 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머지않아서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